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황망한 심정이었어요. 엄마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누나를 챙겨 간신히 장례 준비를 했죠. 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제야 엄마의 죽음이 실감나더군요. 뒤늦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누나를 끌어안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고 문자를 보내고 얼마 안 돼 속속들이 문상객들이 도착했어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 역시 장례 첫날 찾아와 얼굴을 비쳤죠. 예비 장모님은 상주로 선 저를 찾자마자 두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아이고, 상견례장에서 안 싸던 얼굴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이런 황망한 일이 다 있어. 강서방 자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곧 한 집안의 가장이 될 텐데 정신 바짝 차리게. 네, 아무렴요. 제가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예비 장모님은 적당히 자리 지키다 갈 줄 알았는데요. 웬걸 테이블에 앉아 육개장에 고봉밥을 말아 식사를 하더니만 그 뒤로는 주구장창 술을 마시더군요. 저희 친척 어르신들에게 안녕하세요. 그 강서방 꼭 결혼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제가 강서방 예비 장모입니다.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고 아른 체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다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다 못한 누나가 슬쩍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아 별 수 없이 제가 다가갔죠. 장모님, 시간이 늦었는데 이제 그만 댁으로 가보세요. 그러자 술에 불쾌하게 취한 예비 장모님은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더군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두고 내가 가긴 어딜 가. 가엾은 사부인 명복도 좀 더 빌어줘야지. 그 많은 재산 두고 아까워서 어찌 눈을 감는담? 사부인 명복을 빕니다. 아유 참, 재산은 강서방 네가 물려받지? 그거 확실히 해야 돼. 누나 한 명 있잖아. 딱 봐도 여우같이 생겼더만. 그년한테 다 뺏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예비 장모님의 술주정에 장례식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문상객들을 맞이하던 누나가 경악하며 달려왔죠.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장모님이 그런 누나를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뭐? 내가 미쳤다고? 미친 건 너지, 이년아. 너 집안 재산 노리기만 해. 원래 돌아가신 부모 재산은 다 아들 거라고. 기집애들은 국물도 없어. 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니, 이년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나 강서방 장모 되는 사람이야. 우리 딸 뱃속에 이 집안 장손이 들어있다고. 급기야 예비 장모님은 저희 누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시비를 걸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억지로 장모님을 떼어냈죠. 뒤늦게 그 광경을 본 여자친구가 놀라서 달려왔네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 자기가 댁으로 좀 모시고 가주라. 응, 알았어. 정말 우리 엄마가 원래 술은 입에도 안 대거든.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게 속상해서 이러시나 봐. 오빠가 이해 좀 해줘. 언니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여자친구는 누나와 친척들에게 굽신거리며 술에 취한 자기 엄마를 부축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제가 도와서 택시까지 태워보냈죠. 겨우 사람 2명이 빠졌을 뿐인데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네요. 너 이 결혼 정말 할 거니? 난 좀 쎄하다.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그 집안 관련해서 할 말 있다고 했었다며.
누나는 아무래도 걱정이 됐던가 봐요. 계속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무슨 말씀 하려던 건지 알 수도 없는 마당에 이제 와서 그걸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 이미 희진이 뱃속에 내 애까지 있는데. 그러게 피임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 자식아. 정말 그런 천박한 여자를 어떻게 장모로 모시니? 벌써부터 네가 물려받을 재산에 관심이 넘쳐나던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지 희진이는 아니잖아.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여잔데. 나 그 여자랑 뱃속의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누나. 제 말에 누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떠나버린 엄마를 애도하며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마지막 날 새벽이 되자 찾는 분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요. 텅 빈 빈소에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봐요. 다시 눈 떠보니 이게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제 앞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엄마를 얼싸 안았네요. 엄마 뭐야? 난 엄마가 꼼짝없이 죽은 줄로만 알고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요? 승용아, 우리 아들. 엄마가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사과만 할 뿐이었어요.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죠.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더니 날 두고 어딜 가려고요? 엄마가 원래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찾아온 거야.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얘기하마. 집에 엄마가 쓰던 2층 서재 있지? 거기 책상 서랍을 꼭 확인하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서재 책상 서랍? 엄마의 알쏭달쏭한 말에 어리둥절해할 때였어요. 엄마는 별다른 부연 설명도 없이 바로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엄마는 이제 가야 돼, 승용아. 부디 네가 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누나도 잘 챙기고 사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몸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애타게 부르는 저를 뒤로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눈을 떠보니 엄마의 영정사진만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제야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았네요.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엄마를 보내드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엄마가 꿈속에서 알려줬던 서재 서랍장부터 뒤졌죠.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한 개 들어있길래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는데 이게 웬걸? 그 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현명하게도 여자친구의 순수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않았어요. 저 모르게 흥신소에 의뢰해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했더군요. 봉투 안에는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 그리고 만났던 남자들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게는 말도 안 했던 억대의 채무가 있더군요. 흥신소 직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모녀의 사치가 꽤 심한 편이더라고요. 빚을 져서까지 명품 브랜드 시즌별 콜렉션을 모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살았더군요. 어쩐지 살고 있는 초라한 집에 비해 생활하는 게 너무 풍족해 보인다 했더니만 경악스러운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는 분명 제가 첫 남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웬걸? 무려 20살 때부터 여러 남자와 복잡하게 관계를 맺어왔더군요. 심지어 저와 만나던 당시에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맞아요. 양다리였던 거죠. 여자친구가 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심지어 사진 뒷면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니 뱃속 아이의 주수와 비슷했어요. 그제야 다이어리를 뒤져 제가 여자친구와 관계했던 날짜를 헤아려 봤죠.
빌어먹게도 제 아이일 수가 없겠더군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어요. 화를 참지 못해 서재에 있던 노트북과 책들을 닥치는 대로 던져버렸죠. 그러다 그만 실수로 의자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는데요. 꽤나 크게 다쳤는지 양말 밖으로 붉은 피가 줄줄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피를 보고 나니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군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침착하게 머리를 굴렸죠. 여자친구 뱃속의 애가 차라리 내 애가 아닌 게 천운이다 싶더라고요. 그런 여자랑 평생 엮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 봉투를 챙겼어요. 그리고 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때마침 모녀 둘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오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몸은 좀 어때? 밥은 먹었어? 여자친구는 가증스럽게도 저를 걱정하는 척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새삼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여자친구의 팔을 떨쳐내고 차갑게 입을 열었네요. 긴 말할 거 없고 한 가지만 묻자. 뱃속의 애 정말 내 애 맞아? 제 물음에 여자친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더군요. 그러자 그런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예비 장모가 앞으로 나섰어요. 자네 지금 갑자기 쳐들어와선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내 딸을 아무 남자하고나 굴려먹는 뭐 그런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이 여자 뱃속의 애가 확실히 내 애다 이 말씀입니까? 아이 당연하지. 내 딸은 평생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순진한 애였어. 그런 애를 꼬셔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뭐? 뱃속의 애가 누구 애냐고? 어떻게 그런 모욕을 할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심과 염치가 없으니 무시하는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예비 장모는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처럼 시근덕댔어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그런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해. 오빠도 그만하고. 오빠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것만 알아도 오빠 어머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해보려고 해도 참 너무하다 싶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급기야 여자친구는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더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군요. 제가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만 보자 여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눈물이 먹히지 않는 걸 보고 그제야 뭔가 정말 단단히 잘못됐구나 깨달은 것 같았죠. 오빠, 진짜 왜 그래? 어디서 이상한 말이라도 들은 거야? 그래? 끝까지 그렇게 잡아떼겠다 이거야? 잡아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입으로 이실 짓고 해. 그럼 정상 참작은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자친구에게 스스로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 제가 사랑했던 여자니까요. 하지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여자친구는 파르르 떨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생사란 좀 그만 잡아.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오빠를 믿고 결혼할 수 있겠어? 결혼? 넌 아직도 내가 너랑 결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진짜 나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뱃속의 애가 오빠 애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왜 그래? 오빠, 증거도 없이 사람 왜 그렇게 몰아가냐고. 이러다 우리 애기 태어나면 오빠 후회할 거야. 후회? 글쎄, 내가 후회할까 네가 후회할까? 자, 여기 네가 그렇게 찾는 증거. 저는 여자친구를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눈알만 굴리던 예비 장모가 후다닥 달려와 서류 봉투를 집어들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종이 뭉치와 사진들을 보고 안색이 급변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자네 따로 사람 사서 우리 뒷조사한 건가? 진작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한 거예요. 참 현명하신 분이었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시면서 그 서류를 제게 못 전달한 게 한이 되셨던가 봐요. 꿈에까지 나와서 그 서류 봉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시더군요. 새삼 엄마를 떠올리니 또다시 울컥한 감정이 치솟았어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덜덜 떨고만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 입을 열었죠. 애 낳고 친자 검사 한번 해봐.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맞으면 찾아오라고. 그땐 네 발 아래 개처럼 엎드려서 사과하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내 전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줄게. 근데 만약 아니라면 넌 사기죄로 콩밥 먹을 각오해야 할 거야. 알겠어? 제 말에 장모와 여자친구는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미 대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전 짐승만도 못한 모녀를 버려둔 채 홀로 그 집을 나왔네요. 바로 누나와 친척들에게 연락해 파혼 소식부터 알렸어요. 누나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더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식장이며 신혼여행 취소부터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까지 파혼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눈코 뜰 새가 없었네요. 아이 출산일이 한참 지나도록 여자친구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역시나 제 애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괘씸한 마음에 법적 절차를 밟을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보니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민사를 걸어 그동안 여자친구와 그 집안에 쓴 돈,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정신적 피해 보상비까지 요구했죠. 그러자 모녀 둘이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애원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건 사실이야. 그치만 오빠 만나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그 뒤로 다른 남자들은 다 싹 정리했어. 진짜야. 근데 내 생일에 오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났었잖아. 그날 친구들이 술 사주겠다고 해서 잠깐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랑 그만. 사랑해서 잔 것도 아니었어. 그냥 하룻밤 실수였다고. 네가 그 남자랑 어떻게 만나서 애까지 가졌는지는 안 궁금하거든? 그냥 그동안 내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쓴 돈이나 배상해. 오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뒷조사 다 해서 빚만 1억이 넘게 있는 것도. 나랑 엄마가 그 돈을 무슨 수로 다 갚아. 나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델 일도 못한다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그래도 오빠 나한테 사랑했잖아. 그래, 사랑했지.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들고 더 용서 못하겠는 거야. 네가 못 갚겠으면 애 아빠한테라도 돈 달라 그래. 그 자식도 돈 없어. 걔나 나나 밑바닥 인생이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오빠. 응? 전 여자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제게 매달렸어요. 그러자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장모도 황급히 무릎을 꿇더군요. 이보게 강서방, 다 내가 못나서 생긴 일이네. 다 내 죄야. 우리 희진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사랑에 고파하는 거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바빠 모른 척 했거든. 그래서 애가 남자 없인 못 사는 몸이 된 거야. 임신한 거 알았을 때도 내가 지우지 말고 그냥 자네 애라고 속이라고 했네. 안 그러면 자네가 내 딸 버릴 것 같아서. 집안 차이가 있으니 결혼까진 못 갈 것 같아서 딸을 옆에서 부추겼네. 딸은 내 말대로 한 죄밖에 없어. 차라리 애를 지우고 자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전 이제 그쪽한테도 희진이한테도 아무 감정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라서 계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당신들한테 쓴 돈이랑 피해 보상금만 받고 나면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범죄자들한테 이 정도 처사는 정말 너그러운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나? 그거야 제 할 바 아니죠. 집을 팔든 그동안 그렇게 사재꼈던 사치품들 죄다 팔아치우든 알아서 하세요. 제때 돈 안 내놓으면 통장 압류 걸든 뭘 하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저는 매달리는 모녀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를 시켜 강제로 내쫓게 했죠. 그래도 제 협박이 무섭긴 무서웠던가 봐요. 전 여자친구는 정말 하나뿐인 집을 처분했고요. 갖고 있던 명품을 죄다 중고로 팔아 제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의 생부와 결혼한 모양이더군요. 이미 낳은 아이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선택권이 없었겠죠. 공통 지인에게 듣기로는 생부가 참 쓰레기 같은 놈이라 하더군요. 생긴 건 좀 반반한 것 같던데 그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도박 중독이라 그나마 버는 푼돈도 죄다 스포츠 토토며 코인 같은 데 꼬라박고 있다 하더군요. 결국 전 여자친구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부녀의 나이도 든 만큼 더는 모델 일은 못하는 것 같고요. 술집 서빙이며 행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같더군요. 아, 한때 제 예비 장모였던 그 여자는 지금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 하더군요. 아직 초기라서 병세는 나쁘지 않은 모양인데 안 그래도 빚이 1억이 넘는데 병원비 때문에 사채까지 손을 댄 것 같더라고요. 산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매일 눈물로 살고 있다 하더군요. 모녀 둘의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셈이죠.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이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는 파혼 후 더 잘 살고 있어요. 사업은 매년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한테 대인 게 많아서 다신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낳는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아내는 전 여자친구와 달리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란 요조숙녀예요. 일욕심이 많아서 자기 사업도 따로 하고 있고요.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저와 아이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여자랍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여전히 부부 사이는 신혼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죠. 사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올 겨울엔 둘만의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아내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지 비행기며 숙소며 예약해놓고 첫날엔 뭘 해야 되네 어쩌네 잔뜩 들떠 있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전 여자친구와의 아픔이 있었기에 아내의 소중함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와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